프로이트, 클라인, 비온의 분석 목표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저자가 보는 분석 목표의 차이는 프로이트는 피분석자가 그의 유아기 신경증,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같은 것을 지탱하고 있는 유아기 성령을 작업해내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랑하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고 있고요. 클라인은 피분석자가 소외적 동일 시의 철회,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도, 그리고 회복의 성취 등을 포함한 유아기 정신증과 정신증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현재 분열적 자리를 넘어 우울적 자리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역이 나왔어요. 유아기 정신증과 신경증이에요. 그래서 infantile psychosis and neurosis가 전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neurosis를 psychosis and neurosis를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여기 오타가 났다고 봐야 되겠죠. 정신증과 정신증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비혼에 대해서는 피분석자가 신앙과 소극적 능력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오를 수용하고 오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즉 우울적 자리조차도 초월하고 그의 정서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무한히 창조적인 자기와의 만남을 유지하는 삶이 분석의 목표였다. 이 셋 중에서 비혼의 목표는 더 희망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더 인신론적이고 현상학적일 뿐만 아니라 더 존재론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무의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어떤 퍼스펙티브가 나오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게 어떤 프로이드와 클라인은 무의식을 부정성과 파괴성, 네거티비티와 어떤 디스트럭티브니스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쪽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부정성과 파괴성이 끓고 있는 가마솥으로 봤다고. 그래서 어쩌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없다고 보는 견해하고, 여기서 비온이 보는 것은 무의식은 정서와 무한한 상상력에 의해서 특정 지어진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속에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이냐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몹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고, 비혼의 입장에서는 거기에는 정서들과 무한한 상상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잘 여기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잘 발현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 어프로치가 우선 다른 게 무의식의 세계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게 우선 다르다. 이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런 점에서 무의식에 대한 이 무의식들을 우선 그 내용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다르고, 실제 임상적인 어프로치도 크게 다르겠죠. 특히 미시적인 시각이 아니라 아까 하트만 얘기했던 어떤 거시적인 정신분석적인 목표로 본다고 한다면 이 무한한 잠재력, 무한한 상상력과 그리고 정서가 담겨 있는 이런 무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무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신병리적인 측면하고 또 더 다른 면이 있겠죠. 이런 개념이 차이가 생기면서 비혼의 세계에는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될 수 있고 예술적인 세계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 고리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컨텐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무엇들인가를 보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휴먼 포텐셜리티 티어리 속에서 인간 잠재성 이론 라인에 있는 분들은 누구도 이걸 명확하게 디파인 안 해요. 무의식의 세계를. 그렇지만 그 속에는 각자 나름대로 여기 비오 같으면 정서, 이모션, 그리고 어떤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곳이 기분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는 무한한 보고가 아니면 인간의 잠재적인 가능성들이 있는 어떤 거의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의식을 우리가 꼭 적대시해야 될 게 아니고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프로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이론가들이 무의식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는 거의 거주자가 어떤 분들이 사는 곳을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지를 우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보죠. 다른 이론가들 공부할 때도.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네, 이 지저자는 고전적 프로젝트학파 연구소에서 정신 분석을 배웠고 그 4명의 분석가들 첫 번째는 정통 프로젝트학파, 두 번째는 휴어비언 학파, 세 번째는 비온, 네 번째는 클라인 비온 학파에서 분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차이를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통 프로젝트학파 분석가 프로젝트에서 직접 분석을 받은 분석가와의 분석에서 그 저자는 파묻힌 기억들을 발견하고 억압된 리비도적 욕동과의 의식적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을 수행한다고 느꼈다고 하고요. 페어비언 학파 분석가와의 분석에서 자기의 여정은 주로 대상들과 관련된 억압된 기억들을 다루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전통적 클라인 학파 분석가와의 분석에서 저자는 그 여정은 자기의 파괴성, 즉 사랑의 능력을 방해하는 죽음 본능을 다루는 것이었다고 하고요. 그 비혼과의 분석에서는 자기의 여정은 존경심과 경외감을 갖고 자신의 마음의 장엄함과 거대함을 인식하고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분석에서 자기의 불안들과 증상들은 자기의 내적인 불멸성과 무한한 자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비혼과의 분석에서 이분이 느꼈던 것은 불안과 같은 어떤 증상들은 오히려 나의 불면성과 나의 내적인 불멸성과 무한한 자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어쩌면 힘들긴 하지만 이 세계를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불멸성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페인풀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를 만난 경험이 정서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모션이. 그렇지만 이 이모션을 우리가 다 컨테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오와의 만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정서를 우리한테 비오는 굉장히 정서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오라는 개념을 영성적인 것으로 쓰고 있지만 정신분석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정신분석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큰 오라는 개념, 어떤 궁극적인 실제, 신성, 무한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모션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정서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우리가 정서를 통해서 결국 오를 만나다는 개념이죠. 오의 흔적이 정서라고 한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상적으로 본다면 지금 비혼의 얘기는 우리의 정서를 어떻게 잘 만나주고 그 정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하는 이런 프랙티컬한 어프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혼의 얘기는 그냥 임상적인 얘기고 정신분석의 얘기라고 이해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오와 그것의 변형들에 대한 비혼의 발견은 일반적인 욕동들, 특히 죽음 욕동의 일차적인 중요성이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혼은 분석의 초점을 욕동에서 정서로 옮겨놓았고 욕동을 사랑, 증오 그리고 자기와 대상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서적 연결고리와 그러한 연결들을 위한 정서적 본질로서의 알무를 재구성했다. 이것은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였다. 여기서는 아마 번역이 조금 나중에 원문을 좀 봐야 될 텐데
여기서 비혼의 분석의 초점을 역동의 정서로 옮겨놓았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역동을 사랑 증오 그리고 K, 이 R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구성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병렬이에요. L, H, L 그리고 여기 K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나중에 우리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거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수식어로 중간에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와 대상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정서적 연결 고리와 그러한 연결들에 대한 정서적 범주, 이것이 전부 K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L과 H, K가 전부 그걸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원문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이질적이어서 조금 봤었는데, 아마 나중에 원문 제가 참고로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원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비혼이 프로이트와 다른 점, 꿈에 대한 프로이트와 비혼의 견해. 비혼은 프로이트를 아주 자세하게 읽었고 특히 꿈 해석과 정신기능의 두어를 깊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낮에도 밤처럼 꿈을 꾸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모든 것은 꿈꾸기를 통해서 무의식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꿈에 대한 프로이트의 작용을 확장하고 재개념화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비혼은 꿈꾸기가 낮 동안의 경험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산물을 향해 있으며, 분석가는 마치 엄마가 유아의 경험을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회계 동안에 환자의 경험을 꿈꿔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 배후에는 꿈꾸기 경험이 무의식적 사고를 구성하고 있으며 O의 양태인 알파 기능과의 접촉을 통해서 출현하는 O의 개입에 의해 생겨난 베타 요소의 처지를 향해 있다고 비혼의 믿음이 있다고. 프로이트는 꿈꾸기가 쾌락 원리에 봉사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페로는 비혼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알파 기능이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변형시켜 감각적인 꿈 이미지들과 꿈꾸기를 만드는 역할과 이 꿈 이미지들을 끌어모아 이야기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변형의 초기 단계는 정신화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인 반면 그 후에 이어지는 단계는 생각하기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혼은 꿈꾸기가 궁극적인 비인격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이라는 원강석을 생각하기와 객관화보다 앞선 중간 단계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인격적인 정서적 현실로 변형시키기 위해 현실 원리와 쾌락 원리의 연합 작전에 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비인격적 O가 인격적인 O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체는 비인격적인 운명을 살아내기 위해 그것을 자기의 운명의 신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비혼이 멜라니 클라인의 생각을 확장한 것은 무엇이고 그녀의 생각과는 다른 점은 무엇인가? 비혼은 클라인의 정신분석적 실증주의가 명상을 위한 틀로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고 고통받았으며 그로 인해 외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원문하고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해요. 비혼 스스로가 외상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외상을 겪어서, 그래서 클라인의 어떤 접근 방법, 클라인의 정신분석적 실증주의가 비혼의 명상을 하는데 방해가 됐다. 이 얘기를 지금 번역을 한 게 조금 뒤집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번역은 비혼은 클라인의 정신분석 실증주의가 명상을 위한 틀로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고 고통받았으며 그로 인해 외상을 겪었다. 마치 클라인의 이 접근 방법 때문에 이분이 외상을 겪은 것처럼 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외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클라인의 실증주의적 접근이 이분의 명상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런 표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보시죠. 클라인의 지구는 비혼의 지구에 비해서 평평한 것이었고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으로 끝이 나는 것이었다. 비혼은 둥근 형태가 지닌 세 번째 차원을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평생 괴롭힌 내적 우주의 불확실성과 그의 운명이 그를 그 안으로 몰아넣었던 어마어마한 외상적 블랙홀을 끌어안고 대면하고 이해하기 위해 무한의 차원들을 필요로 했다.
비오는 인식론뿐만 아니라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그것들을 지탱해준 실존기인은 말할 필요도 없이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고 종속시킨 특별한 요인인 오를, 즉 궁극적 실제에 관한 절대적 진실을 부과하는 것을 통해서 클라인 이론을 확장했다. 그는 클라인 학파 그리고 프로스트 학파의 사고에 무한의 차원을 부과했다. 그는 투사적 동일시를 전적으로 무의식적인 심리 내적 환상에서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의사소통의 상호 주관적인 형태로 확장했다. 그는 클라인의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물적 자리 이론을 연속 이론이 아니라 두 자리가 동시에 일어나고 O와의 삼각관계에서 안에서 서로를 중재하는 더 높은 수준의 변증법적 이론으로 변형하였다. 그는 그의 담기는 것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엄마의 중요성과 그녀의 몽상 상태를 정신분석적으로 동등시하는 것을 통해서 클라인 학파의 사고에 대인관계적, 적응적, 해착적 차원을 더했다. 그는 몽상 개념을 분석가의 도구에 첨가했다. 여기서 몽상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레버리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몽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게 꿈꾸기 비슷하다는 얘기죠. 무의식의 세계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체를 레버리라고 하는 이런, 어쩌면 우리는 꿈꾸기를 통해서 계속 관계를, 임상과의 꿈꾸기 속에서,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어떤 이 레버리 속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아이의 무의식을 만나고 우리는 임상가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만난다고 할 때 이걸 하나의 드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독특한 표현으로 레버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오는 오 개념을 통해서 그는 클라인 학파 정신분석의 기초를 확실성 정도부터 차후기 클라인 학파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무한성으로 옮겨놨다. 비오는 역전이와 몽상을 구별했다. 역전이는 분석가에 해결되지 않은 유학의 심정적을 나타내는 반면 몽상은 환자에 대한 분석가의 반향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얘기를 현대 분석적인 용어로 이 얘기를 하면은, 분석가에 해결되지 않은 유학의 신경증은 이걸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중에 서브젝티브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온이 얘기하는 역전이는 현대 정신분석이 얘기하는 서브젝티브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프로이드가 봤던 역전이에요. 이 역전이는 상담자 스스로의 이슈 때문에, 상담자 스스로의 히스토리에서 오는 어떤 정서를 역전이라고 봤어. 이건 분석을 통해서 이걸 없애야 된다고 봤는데, 여기서 레버리라고 하는 거, 비온 얘기하는 몽상 속에서 느끼는 것. 몽상에서는 환자에 대한 분석가의 반향이다. 그래요. 환자가 가진 것이 영향을 미쳐서 느끼는 정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현대정신분석에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역전이 중에 하나는 객관적인 역전이, 하나는 주관적인 역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 비온의 레버리는 객관적인 역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두 가지 이론을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비오는 또한 몇몇 다른 영역들에서 클라인과 생각을 달리했다. 일부 저자들은 클라인이 비온이 집단에 관심을 갖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다고 추측한다. 그들은 또한 비온이 플라톤과 칸트에게서 가져온 타고난 전관념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분석 회기에서 가치 있는 분석 도구로서의 분석가의 정서가 갖는 실효적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견해차를 보였다. 비온의 분석가의 몽상이라는 개념은 지금 거의 모든 학파의 정신분석가들에 의해 분석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심리치료사들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온은 투사적 동일시를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기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편집분열적 자리를 인내심으로, 우월적 자리를 안정감으로 정상화시키려고 시도했다. 클라인과 비온의 차이점은 분석적 세계관이
피분석자의 내면 세계에 국화된 것에서 상호 주관성의 문제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즉 현대 런던의 후기 클라인학파 분석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이트와 클라인의 세계관 안에서 금욕주의적 내면 세계, 즉 피분석자의 본능적 욕동 측면들이 길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혼의 세계관 안에서 에피큐리안적인 확정을 갖고서 즉 무한성의 내적 영역이 우리가 가는 집이다라는 표와 함께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퀴피리언이라는 것을 번역을 뭐라고 했던가요? 그냥 에피큐리안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요. 에피큐리언이라고 할 때 이게 에피큐러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시대에 BC 370년경에 산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을 에퀴페리언이라고도 하고 그분의 이 얘기했던 그런 이론을 따르는 그런 형용사로 쓰여서 에퀴페리안 같은 그래 에퀴페리안이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은 번역이 잘못돼서 이게 향락주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전 보면 우리말 사전을 믿지 마세요. 이 에퀴페리안이즘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쾌락을 추구한다는 게 그냥 맥시멈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마디스트 플레저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어쩌면 중용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디스트한 적당한 정도의 플레저를 찾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자기의 마음의 평온,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적절한 정도의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그리스 시대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와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에퀴페리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이 설명해낼 수 없으니까 그냥 에퀴페리언 확장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내적 트랭퀄리티를 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에퀴페리언들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 안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지나친 피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적절한 정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한성의 내적 영역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 비혼의 얘기하고 이걸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클라인과 비혼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환자에 관한 철학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클라인의 사고는 그리고 심지어 후기 클라인 학파의 분석 사고 역시 대상에 대한 유아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 관계가 유아를 정의한다고 본다. 즉 유아는 자신이 대상에게 행했다고 믿는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더욱이 클라인 학파와 후기 클라인 학파들은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사이의 갈등 파괴성이라는 점에서 죽음 본능이 더 강조되는 이 최초의 동인이라고 믿었다. 죽음 본능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클라인 학파들과 후기 클라인 학파들은 피분석자의 유아적 부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종교적 선교사들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멜츠가 주장하듯이 클라인 학파의 사고는 매우 종교적이다. 그것은 심지어 칼빈주의의 사고처럼 보인다. 저자의 생각이죠, 이게. 클라인 공부할 때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저자의 강한 주관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죠. 저자는 클라인 학파인 동시에 비혼 학파로서 비혼과 함께한 자신의 분석을 돌이켜볼 때 비혼은 클라인 학파 분석가였으면서도 환자를 대상과 분리된 자신만의 권리를 지닌 개인으로 보았다고 이렇게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인 학파와 후기 클라인 학파 환자에 있어서 희망은 자신의 취약성 및 의도성과의 평화에 도달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의 적대자들 전능성, 시기심, 증오,
그리고 탐욕과 화해함으로써 상호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상들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비원의 환자는 자신의 무한한 자신의 신성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 환자는 후적적으로 담겨지는 경험을 가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정서적 경험의 아픔을 명목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해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그의 정서적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신적인 자기, 그의 무한한 자기와의 재연합을 성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화하게 된다.